안녕하세요.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절차설계 컨설팅 전년도판과 달라진 내용. 오늘은 파트 3 상법 절차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3 전년도판과 바뀐 내용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182쪽, 186, 189, 190, 200, 202, 206, 208, 210, 212, 216, 217, 219, 224,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페에 책 절차설계 컨설팅 여기 보면 파일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어제 4월 10일 토요일날 요 내용을 전년도판과 바뀐 내용하고 뭐 각 목차별로 중요한 이슈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4시간 동안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할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5월 말 정도에 아마 다시 할 계획인데요. 이때는 2시간은 더 추가해야지만 바뀐 내용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확정이 되면 카페에 올릴게요. 요 특강 세미나 안내 메뉴에다가 올릴 테니까 5월 달에 아마 토요일날 5월 말경 토요일날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법 절차 보겠습니다. 목차 1번 주주총회 상법 절차. 여기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절차를 표로 표시해 놨어요. 내부 품위하고요. 뭐 언제 어떤 안건을 할지를 내부 품위하고 이게 이제 법률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는 각 이사와 감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사회를 한다는 걸 통지를 하죠. 일주간 전에 통지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통지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했으면 이사의 의사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이 나거나 서명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하죠. 주주들에게 2주간 전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건 상법상의 원칙인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예외가 인정이 되죠. 10일 전에 4일 좀 짧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소집 통지 생략 가능하고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고요. 네.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경과 요령과 결과 등을 기재하고 역시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증 받고요. 주총회 의사록 관련된 공증은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유효하게 주총회를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뭐 소명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입집 책임이 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해야 하는데 우리 비상장 기업들이 상법 절차대로 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이게 상법상 상법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법률적으로 누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자 내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텍스적인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면 상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나중에 세법상 뭐 이렇게 상법상 법률적으로 제대로 안 하는 이제 무효인 상태 이런 게 되면 세법상 뭐 퇴직금 지급액을 뭐 부인 당한다든가 하는 그런 세무 리스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상당한
수억 내지 수십억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세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 어떤 효과, 그게 이제 불이익을 처분을 받았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뭐 상당한 금액이 돼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상법 절차대로 수행을 해가지고요,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실무 관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절차 한번 자세히 나중에 보시고, 목차 2번 주총의 권한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바뀐 내용만 한번 보면, 바뀐 거 없죠. 180페이지 181페이지 바뀐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보면 소집통지 관련해서 원래는 주주총회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통지서에는 회의, 어떤 회의를 하는지 안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하나 Q&A를 추가했어요. 자, 소집 절차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다 우편으로 보냈죠.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제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 소집 절차를 할 때 우편만 되느냐 그게 아니다. 여기 보면 휴대전화, 문자나 모바일 메시지로도 통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거나 모바일 메시지니까 뭐 카톡이나 뭐 밴드 이런 것까지도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가 뭐 많지 않으면 그 주주들로 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밴드에다 뭐 소집 통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례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상법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총 효력은 결의가 없는 상태, 결의 부존재에 사유가 된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않는 주총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무효다라는 거고요.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주주가 참석한 경우에는 유효하다라는 예외적인 사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상법 절차와 관련된 주총회 등 상법 절차와 관련된 게 소집 통지라는 행위를 했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주주들 모여서 회의만 하면 됐지, 소집 통지 뭐 이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 관련된 어떤 플랜을 진행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텍스에 관련된 요건만 진단하거나 검토를 하죠.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대부분의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하는 이런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법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무효인 상태가 된다고 하면 세법상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과 세법을 다 충족하는 요건 내지는 절차를 충족하는 그런 실무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이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수행할 때는 주주들에게 2주간 전에 소집 통지를 보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죠. 요 예외 183조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원칙적인 방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요새같이 뭐 스피디한 시대에 굳이 원칙대로 할 이유가 없죠. 예외적인 방법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편리한 방법인 예외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게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인 주총 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2주간 전에 통보인데 대전제는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만 적용됩니다. 자본금이 10억 넘어가면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세 개의 예외적인 방법이 인정이 되는데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고요. 이건 통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원칙은 2주간 전인데 한 4일 짧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주, 총주주가 동의를 하면 소집 통지,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서식이 뒤에 부록에 있는 총주주 동의서 서식이 같이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3번이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방식 결의로서 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 방식으로 하게 될 때는 부록에 있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예정의 방법이 있는데 1번은 통지하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통지만 좀 사일 짧게 하는 거고요. 2번은 소집 절차 없이, 그러니까 통지 없이 회의만 가능한 거고요. 3번은 통지도 필요 없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할 필요도 없는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 제일 편리할까요? 네, 당연히 3번 방식이죠. 네, 통지도 필요 없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서면 결의방, 그러니까 서면 결의서, 이 서면 결의서가 각 주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사인이 되거나 또는 뭐 주주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주주들이 서면 결의서에 사인하거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 가족 기업으로 구성된 비상장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회사에서 서면 결의서를 출력해 가지고 집에 퇴근을 하시면 주주총회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특수관계인 주주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집에 가시면, 댁에 가시면 주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인 받으면 서면 결의 방식으로 법률적인 효력도 유효한 상태에서 상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요새는 저도 거의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합니다. 편리한 방식이고 해서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메시지에 그 내용 언급해 놨어요. 통지와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총회 개최, 이 두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부록에 있는 거를 한번 잠깐 봐볼까요? 서면 결의서를. 제가 이 강의 준비할 때 미리 체크는 하지 않았는데 뭐 잠깐 쉬고 계세요. 금방 찾을게요. 천 1433쪽 잠깐만 파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소집 절차,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제 총주주 서면 결의서네. 1455페이지 보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건데, 결산 승인 및 잉여금 처분 관련 서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문구가 일반적 임시 주총 요사록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집 절차 생략하고 총회 결의 가름해서 다음 결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잠깐만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총주 서면 결의해서 이거는 결산, 그러니까 3월 달에 결산 승인하고 잉여금 처분하고 하는, 그러니까 초과배당 하는 케이스에 대한 서면 결의서 이번에 이거 추가됐네요. 그래서 그 보고사항 표시하고 결의사항 1호안, 2호안 이런 식으로 쭉 하셔가지고 해당 주주들이 이렇게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정기주주총회 요사록인 거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부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스하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183조. 그래서 예외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4조 특별히 바뀐 거 없습니다. 이거는 교재로 한번 공부하세요. 하시고 특별한 거 없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목차 현번도 개정된 내용 밑에 뭐 Q&A 중에 하나 맨 밑에 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역시 특별한 거 없고요. 요것도 이제 변경된 내용입니다. 파란색, 빨간색이 변경 내용이죠. 그리고 4번 1인 주주총회는 뭐 의사록이 작성이 돼 있든 심지어 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유효한 그런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 주주총회 보면 실부 메시지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법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통지도 필요 없고 주주가 한 명이니까 그 한 명이 의사록만 만들어 가지고 뭐 사인만 해 놓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법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한 사람이 100%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구조는 굉장히 편리하겠죠. 통지도 할 필요도 없고 뭐에서 회의할 이유도 없고 그렇긴 한데 텍스 플래닝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지분 구조는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배당 파트에서 이 내용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주주가 분산돼 있어야 회사가 배당 결의를 하고 이제 배당 소득이 뿌려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1인 주주총회는 혼자서 지지고 볶고 다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자, 상법 절차 관련 사례 목차 5번입니다. 193조. 이게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례에 생기는 사실관계가 회사에 생기면 안 되는 그런 뭐 교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사례에 이제 해당이 되면 상법상 뭐 문제가 되거나 세법상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집 절차, 아까도 소집 절차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집 절차 제대로 해야 된다. 소집 절차나 이렇게 결의 절차 없이 소집 절차, 결의 절차. 이 결의 절차는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절차. 이게 없이 의사록만 작성됐다 그러면 그 결의는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률적으로 이 소집 절차라든가 회의를 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효력 유무를 다투는 중요한 행위가 된다.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의결사항이 뭐 당사자면 국한되는 경우 상해 처분한다는 사례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조세 심판원 사례인데 요 사실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지방청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 지급한 거를 정관 규정이 여기 보시면 정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퇴직금 지급액을 송금불산입하고 상해로 처분한 사례인데 상법 절차 관련된 의미 있는 언급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시주주총회 참석 주주는 대표이사 김땡땡, 이사 유땡땡 및 이사 유땡땡 3인 3인이 나른데 이사가 3명인 것 같죠. 나른되어 있는데 자, 그중에 이사 유땡땡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면 날짜가 기재되게 돼 있잖아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 10시, 뭐 본사 회의실에서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풀어 나가잖아요. 내용을. 그 날짜, 그 시간에 유 이사님 이분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거죠. 네. 요 지방청 세무조사관 그냥 샤프한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이거를 그 날짜에 출입국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해볼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튼 했는데 이런 사실관계가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총회 결의 이거 가짜다, 인정할 수 없다, 정관 규정이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 그래서 회사가 우리가 유효하게 주총회를 했다라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회사가 왜 이랬을까요? 몰라서 그랬겠죠.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죠. 그 뭐 출장을 무슨 뭐 몇 달, 몇 년을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 총회 날짜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실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비상장 기업들이 주주 구성이 1인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명으로 이제 분산 구조가 돼 있는 그런 경우에도 다 그 해당 주주들이 특수관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주주들 도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표이사가 주주들 도장을 그냥 빵빵빵빵 찍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짜,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고려된, 적어도 국내는 있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날짜로 총회 일자를 잡고 총회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집 통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편이나 뭐 전자문서나 이런 걸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사실관계에 따라 틀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서면결의 방식으로 주주들이 이렇게 종이가 다니면서 해당 주주가 거기서 이제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결의 방식은 이제 총주주 동의가 전제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주 구성이 예를 들면 한 서너 명이 돼 있는데 주주 중에 한 명은 유학생이 돼가지고 해외에 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국내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면 결의서를 뭐 메일로 보내서 해당 주주가 사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메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첨부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모든 주주가 동의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제 하실 때 그 총회 결의 뭐 날짜하고 뭐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 날짜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행위 있기 전에는 반드시 결의가 있어야 될 테고, 너무 벌어져 있으면 사실관계의 어떤 그런 확증력이 좀 떨어지니까 가능한 뭐 일주일 내에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차 관련된 사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195쪽에 이건 뭐 바뀐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소수 주주가 반대한 안건을 결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가 여기 보시면 2008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을 결의를 했는데 이 총회에서 10% 보유한 땡땡 공사가 반대를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90%를 보유한 대주주가 투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찬성해서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이 가결이 됐고, 그 규정에 따른 5배 임원퇴직금 규정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 이때는 3배 뭐 2배 한도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5배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요 10% 보유한 땡땡 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뭐 대주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임원퇴직금 규정 5배를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을 총회에서 결의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한 거에 대해서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결론. 자, 여기 보시면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봐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되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주주총회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이게 무효다라는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상법 절차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주 구성이 이해관계가 조금 이제 상반되는 그런 주주 구성이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참조를 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95조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상이 당사자이면 그거에 대한 상해처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타 뭐 결의 무효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제목만 볼까요?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주총 무효. 대부분의 주주한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하는 주총 무효. 이사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 예. 주총 결의를 거치 않은 뭐 양도 뭐 무효 이런 사례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전원 출석 총회, 그러니까 소집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전원이 참석한 총회는 유효.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소집 통지를 제대로 안 한 경우는 원래는 법률적으로 무효인 상태가 되는데 소집 통지 안 했어요. 근데 모든 주주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안내가 됐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집 절차 이런 하자가 다 모였으니까 뭐 치유되는 효과, 법률적으로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대법원 판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주가 모였다고 그러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팩트가 여기 보시면 상기 판례는 사실관계가 모든 주주가 실제로 총회에 참석했을 때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당연히 모든 주주가 참석했다고 입증하는 거는 주장하는 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팩트가 모든 주주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이건 적용되지 않는 판례니까 상법 절차를 통지, 모여서 회의한 행위 제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서면 결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던가 그런 실무적인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은 특별한 거 없어요. 바뀐 것도 없고. 네. 여기 이사의 결의 요건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이사의 결의 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를 결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파란색 추가됐네요. 이사회 소집 통지는 이사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고요. 다만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사회는 그거 안 됩니다.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는 서면 결의 방식은 인정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유의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고요. 202쪽 요거 Q&A 두 번째 거 추가된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이사의 권한 바뀐 거 없고 또 실무적으로 특별히 언급 드릴 만한 거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206조 Q&A가 하는 내용 추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 자, 이사가 자, 자본금총이 10억 미만이면 이사를 1명이나 2명으로 할 수 있죠. 원칙은 이사회는 회의체 의사결정 기관이니까 3명 이상은 있어야 되죠. 아까 결의 요건 보신 것처럼 과반이 출석하고 그 중에 과반 결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최소한 3명은 돼야 되는 거죠. 회의체 기관이 되려고 그러면. 근데 자본금총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1명이나 2명으로 굳이 뭐 이사회 뭐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서 이제 자본금총이 10억 미만 이사를 1명, 2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보면 상법 391조의 3조항 이사회 의사록은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이사회가 없으니까 이사회 의사록이 있을 수가 없죠.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가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에 대한 경과 내용을 기록한 게 이사회 의사록인데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사회 의사록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실무 메시지, 이제 209쪽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상법상 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주총회로 결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회 결의 안건이었다고 하면 이사회가 구성돼 있으면 이사회 결의를 하면 되는데 이사회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주총 결의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사가 3명 미만이어서 이사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의사록을 전부 작성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상법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았으면 총회 결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의 구성은 그 법인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상업 등기부. 이제 그거를 발급하다 보면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3명 이상일 때 이사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사가 2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된 회사니까 이사회 의사록이 있을 수가 없는 회사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2명에서 다 사인해 놓고 이사회로 다 관리를 했다. 이거 안 해도 될 거라 한 거죠.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주총 결의를 하셔야 되고요. 주총 결의가 이제 번거로운 뭐 주주 구성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사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이사회를 구성시킨 다음에 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의를 하든가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사례는 요거 이제 개요 부분을 내용을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뭐 경영권 행사에 일하는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특정 사안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 소규모 그런 회사는 뭐 크게 해당되지 않을 텐데 이제 규모가 크거나 이제이고 뭐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다양한 그런 의사결정 뭐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형성된 그 판단 기준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종합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이면 반드시 이사회나 주총회를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거는 바뀐 것도 없어요. 이거 뭐 중요한 사례도 아니고 넘어갑니다. 감사의 선임, 뭐 의무, 책임 이것도 바뀐 거는 없습니다. 한번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책임과 해제에 관련 216쪽에 Q&A 이하에 있는 Q&A가 다 내용 추가된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본금 시범 미만이면 감사 선임도 예외, 요 내용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사를 1명, 2명으로 할 수도 있고, 감사도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본금 총액 시범 미만이면. 그 다음에 감사의 직무와 사용인의 겸직 금지, 어떤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감사는 회사의 사용인은 직무를 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제가 그 목차에 넣어놨냐면, 직원이 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는 사용인, 직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되죠. 감사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게 감사의 그 직무인데, 직원이 어떻게 그 하늘 같은 이사님들의 직무 집행을 감사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감사 이렇게 해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외시키는 결정하시면 될 테고요. 비상금 감사의 책임 13번 특별한 거 없고요. 그다음 이사의 구분 여기도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 추가됐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법상 이사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기본사항이죠. 그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냐는 이사. 이게 이제 기타 비상근 이사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비상근 이사도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이 되고 이사의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내이사가 2명이 있고 기타 비상근 이사가 1명이 있어도 3명 이사는 3명이다 라는 거죠. 상근, 비상근 불문하고 이사로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의 선임, 해임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바뀐 내용은 뭐 이렇게 224쪽에 Q&A 하나 추가됐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고 226쪽도 두 번째 Q&A 두 번째 점 판례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이사의 책임도 뭐 바뀐 거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17번도 바뀐 내용 없고, 그 다음에 18번 이사의 책임의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도 바뀐 거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이사, 비상의사의 책임도 앞에 뭐 추가된데 이것도 특별한 거 아니고 바뀐 거 없고, 표현대표이사 책임도 바뀐 거 없고, 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네. 그러니까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네, 법인등기부등본.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 등기 관할하는 부서에 쓰는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용어로 이제 계속 썼는데, 작년판을 그 어느 법무사님께서 책을 보시고 이거를 다 오타랑 이런 거를 발견을 하셔가지고 안내를 주셔가지고 올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적, 상호, 뭐 잠깐 크게 키우고요. 뭐 공고하는 방법, 발행 주식의 총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제 정관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할 때 전면 개정 형태로 정관을 우리가 변경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반드시 변경 등기 하셔야 합니다. 보면 본점 2주 이내 변경 등기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뭐 이런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게 다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시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안 되고 법인 등기부등본도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게 임원 3년마다 연임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많이 놓치는데, 이사가 여러 명이고 연임 등기를 뭐 수년간 그 변경 등기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주소 이런 것도 바뀌었는데도 하지도 않고 이러면 과태료 금액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심하면 5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이제 이러면 해상 간주 내지는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인 등기부등본, 이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등기소에서요 말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소. 사업자 살아있고 멀쩡한 회사인데 등기는 말소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등기 후 5년 이내에 이런 변경 등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때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법 절차 관련된 내용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관부터 해가지고 25년 절세설계 컨설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